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실험계획의 개념 및 기본 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실험계획법의 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죠? 실험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당연히 실험에 관한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답이 명확한 거로 되어 있네요. 어떤 요인을 이상원인, 우연인, 그러면 이건 무조건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답이 틀렸다는 걸 보이고 있어요. 분류하고 이상원인이 공정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벌써 용어 자체에서 실험계획법에서는 이런 말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거 치고는 내놓은 거죠. 나머지는 실험계획법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요인이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A나 B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것이 양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파악하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최적해를 수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작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들은 이게 다 위험변동이 되는데요. 이것이 쉽게 해서 시그마 E가 되는 거죠. 얘가 전체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측정 오차를 분석하는 방법은 시그마 M을 찾는 방법인데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별량 모형 실험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지분 실험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지분 실험법은 파괴 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분 실험으로 연결되고 비파괴의 집단인자들은 별량 모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분 실험으로 또 파괴가 아니더라도 지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블록 요인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질 때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얻을지를 알 수 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결국은 최적화이긴 해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별량 요인들과 오차 변동 그리고 이것은 극관 변동에 관한 얘기고요. 뭐 결국은 이걸 통해 최적화를 찾아가는 거니까 다 이거는 실험계획법에 관한 얘기가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실험계획을 연구실 실험에 적용하지 않고 공장 실험에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특징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마 답은 이걸 거예요. 랜덤이 어렵다. 또는 실험이 굉장히 복잡하다. 아마 이런 게 정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실험의 랜덤화가 어렵다 그래야 될 것이고요. 수준 변경이 불가능하죠. 표준대로 작업해야 되는 게 작업장이지 작업장은 테스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인의 수준폭이 커도 좋으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수준폭이 큰 경우라면 생산을 망가뜨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정신 나가기 전에야 이 집 못하죠. 비교적 간단한 실험계획이 많이 요구된다. 글쎄 옵시다. 간단한 실험계획은 뭐 할 수 있겠죠. 뭐 하나만 한다 그러면. 근데 실험계획은 최소한 2개의 수준을 잡지 하나의 수준을 갖고 실험하는 실험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통계학이지 실험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적합분 발생의 위험 부담과 매 실험당 실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많은 실험을 할 수 없다. 뭐 이까지는 맞는 말인데 많은 실험이 아니라 적은 실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야지 사실은 맞는 거죠.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실험계획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험을 실시한 후에 데이터의 형태로 얻어지는 결과가 되겠죠. 결과를 요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결과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품질 특성. 경우에 따라서는 X로 쓰기도 하고 Y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Y를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죠. 두 번째는 실험에 대해서 데이터에 산포를 준다고 생각되는 무수히 존재하는 원인들이라는 요인이죠. 실험에 직접 취급되는 원인을 요인이라고 한다. 뭐 그렇겠죠. 이건 요인에 관한 정의가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실험을 할 때 직접 취급한다 그러면 대개가 제어 요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험을 하기 위한 요인의 조건을 요인의 수준이라고 한다. 요인을
여러 가지 형태로 놓죠. 레벨을 놓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레벨을 수준이라고 한다. 맞아야겠죠? 실험을 시간적, 공간적,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말을 붙여야 됩니다. 이거 층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층별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예요. 난개법과 교락법. 네, 둘 다 층화 랜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은 내부의 환경을 균일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블록 인자라고 하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층화 랜덤은 이것도 실험의 하나의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지만은 블록화라는 것은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실험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답은 1번이 틀렸죠. 5번 요인 실험에서 요인수나 수준수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실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실험실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것은 랜덤이다. 그러니까 실험실은 기본적으로 랜덤을 실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일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온학습시설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층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증가하는 문제점 볼 것도 없이 이거예요. 무조건 실험하기가 어렵다. 랜덤 때문이다 하는 얘기일 텐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든다. 당연하겠죠?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실험을 수일간 해야 되므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날짜가 벌써 바뀌게 되면 날짜라는 요인 자체가 동일 환경을 어그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랜덤화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실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완전 랜덤화가 잘 된다. 틀렸다는 얘기죠.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답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것 중에 문제를 찾아보면 답이 뻔한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실험을 통계적 관리 상태로 실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 말하고 이 말이 대치되죠. 이건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요인의 수준과 수준수를 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인의 수준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의 수준에 있어서 현재 작업력이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흥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화된 용어인데요. 표준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흥미 영역은 작업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보단 좀 넓습니다. 이거보단 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위가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제 흥미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준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을까요? 작업력을 잡을까요? 흥미 영역을 잡을까요? 당연히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력보다는 실험력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흥미 영역으로 잡게 되는데 흥미 영역이랑 똑같이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금 넓어야겠죠. 일반적인 세월 보면은 흥미 영역으로 실험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흥미 영역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12년 시험 문제와 15년 시험 문제가 틀리는데 어떤 시험 문제는 포함이라고 돼 있고요. 어떤 문제는 흥미 영역에 실험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맞네요. 이거는 포함시킨다 그랬네요.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특성치가 명확히 나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요인의 수준은 실험을 안 하죠. 해봐야 답도 아닌 걸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포함하지 않고요. 수준수는 보통 2호 수준이 적절하며 많아도 6 수준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분사분석에 나오거든요. 그 장르를 실험계에 넣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4, 5 수준 실험을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자체의 실험 테스트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딱 찍게 되면 공률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1차원에서 최적키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최소한 3개는 들어가야 곡선이 나오든 뭐 이렇게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최적키가 나오죠. 그러니까 3수준, 4수준, 5수준 잡아야 되는데 현대 실험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체 아노바가 실험계획법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론 얘기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어쨌든 답은 3번이 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9번입니다. 굉장히 알딸딸한 문제입니다. 실험의 목적 중 어떤 요인이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요인이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즉, 어떤 놈이 유의한가? 그러면 이거는 분산 분석이란 얘기죠.
그러면 분산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분산 분석은 요까지는 검정이죠. 그리고 검정이 끝나면 해석은 추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 검정의 문제가 있고요. 추정의 문제가 있고 오창의 추정의 문제와 최적 반응 조건의 결정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험계획법의 후편인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분산 분석에 관한 문제죠. 자, 일단은 왜 답이 1번인지 금방 아시겠죠? 예,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유의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에서 마지막에 다 뭐예요? 스타를 붙이느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번에는 11번 문항입니다. 실험계획을 짰다는 말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럼 실험계획을 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실험계획을 짰다는 것은 실험계획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죠.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Y가 있어야 됩니다. 즉 반응치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Y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결정해서 랜덤을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먼저 실험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변량 요인을 무엇으로 들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마 이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확률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랜덤 하나까지 잡으면 이제 계획이 되고 그래서 실험을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를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험 계획을 짠 게 아니고요. 실험 계획이 끝났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완전히 넌센스 퀴즈죠. 실험 계획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론에서 설명했던 실험 계획의 흐름을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제일 먼저 Y값 정하고 Y값에 해당되는 X 정하고 X에 대한 수준 정하고 수준에 대한 반복수 정해서 랜덤을 잡아서 실험을 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 될 것이고요.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가 될 텐데 Y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모든 실험은 목적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죠. 요인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되겠죠. 요인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당이라고 했는 것 같네요. 실험을 배당한다. 배당을 해야 측정을 할 테니까 뭐 데이터 측정이 배당보다 앞에 오진 않겠죠? 예, 이것이 되겠네요. 답은 배당과 측정이니까.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뭐 읽어보고 바로 답은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해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 반복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반복을 시켜주게 되면 오창의 자유도를 작게 해줄 수 있다. 반복은 말이에요. 표본이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2회를 주면 뭐 R이 2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2번만 줘도. 그러니까 실험수가 늘어나는 거죠. 실험수가 증가하면 반복의 원리가 작동되게 되는데 반복의 원리는 두 가지 장점이 있죠. 하나는 교호작용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최종 교호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배치는 관계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것은 결국은 Y바 I땡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데 여기를 구할 때 T분포의 신뢰 계수가 들어갈 때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를 나눌 때 유한복수로 나누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분모가 증가되고 분자의 값이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베타 I바가 좋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반복의 원리의 주특징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말이 틀렸죠? 성은 성질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특성이 되고요. 확률은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실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답이 됩니다. 사실은. 신뢰도는 95%가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1-알파가 알파가 신뢰도지 n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쓰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정밀도가 높아진다. 근데 아마
맞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틀렸다고 지적할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정밀도와 신뢰도는 다릅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요인의 검정 정밀도를 올릴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뭐가 줄어듭니까? n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검출력이 올라가죠. 이거는 배웠잖아요. n은 알파와 움직인다. 통계학에서 배웠죠? 당연히 검출력이 올라가니까 검정 정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틀린 답은 오차의 자유도가 증가하니까 틀렸죠. 이게 정답인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것도 오답이에요. 답은 1번으로 당연히 발표가 됐겠죠. 자, 이번에는 15번입니다. 실험계획의 원리 중에 블록화의 원리입니다. 블록화의 원리는 대표적인 실험계획법은 교락법입니다. 교락법. 그리고 난계법도 있죠. 지분실험법은 비랜덤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하고는 무관합니다. 블록을 하나의 요인으로 하여 그 효과를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 즉, 블록을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의 환경을 될 수 있는 한 균일한 부분으로 쪼개어 여러 블록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블록을 하나를 둘 수도 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통해 가지고 블록 수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실험 전체를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블록을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층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층 내 환경을 균일하게 해서 정도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정밀도를 좋게 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반복을 좋게 하는 것은 여러 번 보니까 평균치를 보는 걸 그만큼 오차를 줄이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블록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치우침을 없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정밀도라기보다는 그 데이터가 치우침이 아니라 잡것들의 영향을 안 받아서 보다 더 순수하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은 개념이 되죠. 그거를 똑같이 정밀도가 우수해진다.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들을 해놓았죠. 자, 어쨌든 여기서 오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 2개 이상의 요인 효과를 합쳐서 동일한 환경 내에서 적은 실험. 2개 이상의 요인 효과가 합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 내에서 적은 실험, 그러면 동일한 환경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딱 하나의 용어의 핵심어입니다. 교락법. 그래서 동일한 환경 그러면은 교락법이에요. 그러면 난계법?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층화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층별 그러면은 얘고, 교락법에서는 또 시간적, 공간적 층별이란 말보다는 핵심적인 용어가 동일 환경 내에서 적은 실험. 그러니까 결국은 교락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계획법 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가 찍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찍기 문제는 핵심 용어만 딱 연결을 시켜놓으면 바로 그 말이면 그거야. 이렇게 하면은 맞출 수 있어요. 딱 다른 거는 아예 읽을 필요도 없고 밑줄 짝짝 그라는 것만 딱딱 그어가지고 찍어버리면 끝납니다. 19번. 실험계획에서 우연으로 볼 수 있는 산포란 얘기는 시그마 2예요. 오차 분산이죠. 네, 거기서 교호작용 효과를 분리한다. 교락은 플러스고요. 교호작용은 마이너스죠.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에서 빼면 교호작용이 빠져나오는 거고, 교호작용을 오차에다가 풀링을 하면 교락을 시키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락은 아니죠. 분리하는 거니까. 합체하면은 교락이 될 수가 있는데 분리는 무조건 반복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답은 반복이네요. 답은 반복이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답은 교호작용인데요. 분리할 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교호작용을 빼내려면 반복을 준다. 반복의 원리를 묻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답은 반복이 되겠네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20번 실험계획법 원리 중에 랜덤화라고 그랬습니다. 랜덤화 그러면 무조건 편기, 치우침 이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화라는 것은 이걸로 동일 환경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간 변동만 차이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랜덤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옮겨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떨 때는 B-가 들어가고, 어떨 때는 B2-가 들어가고, 어떨 때는 B3-가 들어가면 이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랜덤화의 원리를 쓰는 건데, 이때 형태에 우리가 쓰는 말이 치우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답일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는 고차의 교작용을 블록에 희생시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교락의 원리예요. 블록화는 난개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치화 랜덤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인 간 직교를 갖두고 직교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직교는 문제에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직교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객관식에서 직교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는 잘 안 물어봅니다. 나머지 읽을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나왔네요. 균일하게 블록화함으로써 정도 높은 실험을 실시한다. 이게 블록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정도란 말이 꼭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뽑혀진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평기. 보세요. 답. 키워드만 보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객관식 문제는. 이게 바로 랜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평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단어만 봐도 지금 다잖아요. 정도. 그러면 이거는 블록화의 원리다. 뭐 이유 없어요. 직교화의 원리다. 그 다음에 교작용을 희생시켜. 동일 환경 내에서 란 말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게 교락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1번. 실험 계획을 조건별로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은? 실험을 블록에 따른 분류라 그랬는데요. 라틴 반격법이다 그랬는데 이건 블록에 따른 분류면은 블록화의 원리니까 당연히 난개법 또는 교락법,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실험의 랜덤화에 의한 분류는 완전 랜덤화와 부분 랜덤화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 처음에 책 정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놔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인의 구조 모형에 의한 분류는 모수 변량 혼합이다. 이거 하나가 사실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허당이에요. 요인의 수에 의한 분류다. 이건 장난치는 거죠. 1요인, 2요인, 다요인. 실제로는 요거 하나가 사실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허당입니다. 답은 어쨌든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실험 계획의 구조 모형과 분류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구조 모형을 연습합니다. 2번. 각종 잡음이나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품질 산포에 영향을 주는 것. 잡음이니까 노이즈가 되는데요. 오차죠, 오차. 오차.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꼭 다구치 같은 느낌이 들죠? 다구치에서는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포에 영향을 주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다. 우연변동이 됩니다. 한자어 우연이 영어의 랜덤이에요. 그래서 오차윤이다.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3번. 공장 실험에서 실험을 통해서 최량의 수준을 선정한다는 것은 최적회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적회를 구하기 위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수준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 지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요인들 중에서 표준화를 할 거기 때문에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컨트롤 하겠다. 컨트롤을 번역을 하면 제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어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적회를 선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답은 제어 요인밖에 없어요. 5번 답 표시 요인. 문제만 딱 보고 찍을 수가 있는데요. 기술적 의미가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수 요인이죠. 근데 최적 수준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이렇게 들어가면 제어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어 요인의 교호작용의 해석을 목적으로 채택한 요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객관식에서 묻지도 맞지 말고 단어만 있으면 찍어라 하는 거죠. 교호작용이 있으면 표시 요인이다.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실험의 정도를 올린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것은 블록용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실험의 장을 층별.
나왔죠. 층화 랜덤. 최대한 요인으로 수준의 재현성도 없고 제어 요인의 교장도 없고 이걸 겐세이라고 그럽니다. 안 넣어도 되거든요. 쓸데없는 걸 넣는 거죠. 의미가 없지만 실험값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랜덤을 안 돌리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걸 빼내겠다. 이런 얘기가 블록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8번. 실험 계획 시 실험에 직접 취급된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모수 요인도 있고요. 변량 요인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어인자와 표시인자가 있고요. 여기는 집단 요인과 그리고 블록 요인이 있죠. 이러한 형태에서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실험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실험 환경을 층별했다. 이것은 블록 요인입니다. 층별 그럼 무조건 블록이에요.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와 직결된 실험의 반응치, 이건 Y값입니다. Y값이니까 X가 아니죠. A함수는 생뚱맞은 얘기를 해놓은 거네요. 실험 용기, 실험 시기 등과 같이 층별성 요인들, 층화 랜덤을 돌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록 요인이 됩니다. 주요가의 해석은 의미가 없지만 제어 요인과의 교호작용의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요인이다. 이건 바로 뭐예요? 표시 요인이죠. 교호작용 그러면 표시, 교포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똑같은 문제예요. 다음 실험 시 실험에 취급된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실험에 직접 취급되는 요인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실험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청별, 아까 블록 요인이라고 그랬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반응치, Y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게 좀 틀려졌네요. 자체 또는 교호작용 효과 등과는 관계없으나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블록 요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표시 요인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집단 요인 아니면 블록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측정 오차를 실험하게 되면 집단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블록 요인이 되니까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실험 용기, 실험 시기. 아까 당연히 이것은 블록 요인이라고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공장 내 여러 분석자 중에서 랜덤하게 5명의 분석자, 즉 수준을 랜덤으로 선정했다. 왜냐하면 Y값이 측정 오차거든요. 공정 내 분석자의 측정 산풀을 고려했다면 이 모형 이전에 이것이 바로 집단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서브로트를 구성하면 무조건 집단 요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요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합은 될 수가 없죠. 별량 모형입니다. 12번 화학 공정에서 수율을 향상시킨 목적으로 Y값이 수율이니까요. 망대 특성이죠.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온도를 3수준 기술적으로 지정할 수 있죠. 네, 제어 요인입니다. 실험 1 이거는 뭐예요? 날짜죠. 날짜는 랜덤을 돌릴 수가 없죠. 네, 이게 블록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요인은 날짜, 장소 뭐 이런 거 랜덤이 불가능한 거, 땅, 그 다음에 배치를 순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블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일 선택하여 실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요인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때 단계법이죠. 모수와 별량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블록 요인이니까 이거는 완벽한 단계법입니다. 그래서 혼합 모형이 되겠죠. 15번 어떤 부품에 대해서 다수의 로트에서 랜덤하게 집단 요인입니다. 용어만 딱 보고도 바로 감들 잡으셔야 되는데 랜덤하게 샘플했다는 서브로트를 2단계로 뽑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로트에서 또한 랜덤하게 5개씩 이미 추출했다. 2단계 샘플링 맞죠? 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집단 요인입니다. 치수를 측정하였다. 어쨌든 별량 인자거든요. 별량, 모수, 변이 제로,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0이다,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치수를 측정했다. 옳지 않은 것은 변이 제로, 별량인자니까 맞죠? 네,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0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로, 시그마 A의 제곱. AI들의 합은 0이다. 합은 0이다는 뭐예요? 모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로트는 별량 요인이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의미를 갖는다, 못 갖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랜덤으로 선정한 거니까
기술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A1과 A2가 틀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별량 요인은 기대값이 다 똑같으니까 얘와 얘는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의미를 갖지 못하죠.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되네요. 16번. 단일 요인인 온도에 대해서 3수준의 실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온도의 수준은 실험자의 경험에 따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100도, 120도, 140도. 반복은 여기는 R 대신 M이라는 글자를 썼죠. J가 M이라는 얘기가 되죠. XIJ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다. 가정은 모수 요인이죠. AI는 0보다 크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A바가 0이니까 시그마 AI는 0이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는 0이다. 음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3가 되죠. 이거 수업 시간이겠죠. 이런 뺑기를 많이 쓴다. 낚시밥입니다. 그 다음에 AI들은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이건 별량이에요. 모수는 이게 값을 갖죠. 별량은 기대값이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량의 표기법이죠. 그 다음에 AI의 기대값, 변이 제도 기대값이죠. 이 AI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량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제품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열 처리 온도를 요인으로 설정했습니다. 300, 350, 400. 3개 수준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L이 3이라는 얘기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수준은 보다시피 3개니까 맞고요. 강도가 특성치 Y 맞죠? 그 다음에 온도를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모수 요인입니다. 그러면 수준의 선택이 기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모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거는 구조식이죠. 여기 보면 XIJ로 나오죠. 제가 YIJ로 썼는데 뭐 XIJ로 워낙 옛날에 전통적으로 써왔고 저도 뭐 XIJ로 한 20년 이상 써왔어요. 지금도 버릇을 못 바꾼다 그랬죠. 이거는 틀렸네요. 점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건 누구의 법칙이라고요?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가 이걸 증명을 했죠. 모든 EIJ는 확률 변수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오차는 이게 맞죠? 오차는 뭐 오차함의 법칙이니까 맞죠. 수준이 기술적 의미를 갖지 못하면 벌써 틀렸죠. 별량인자 얘기니까. 그 다음에 변이 제로 틀렸죠. 변이 제로는 별량이에요. 그 다음에 0이 아니다. 이것도 별량이죠. 다 별량 얘기죠. 마지막에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 구조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그마 A 제곱은 원래 AI에서 A 바를 빼서 제곱하면 이게 제곱합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뭐가 붙냐 하면은 확률이 붙어야 되죠? 확률이 붙어야 되니까 자유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게 왜냐하면은 정률 모함수니까 2차 정률 모함수란 말이에요. 2차 정률 모함수니까 루트 씌우면 1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0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별량은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별량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요. 별량은 이식이 되고 얘가 있으면 별량이고 얘가 없으면 모수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가 0이 없으면 빼기가 없으면 모수고 빼기가 있으면 별량이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21번. 실험계에 의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 해석을 할 때는 오창에 대해서 4가지 가정. 그랬는데 이 오창의 가정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험을 해서 첫 번째 보는 게 제대로 나왔냐 안 나왔냐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것은 사실은 랜덤 실험을 해야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랜덤 실험이라고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4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정규성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편성이고 이게 등분산성이자 독립성이거든. 왜냐하면은 확률이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등분산성이라는 건 시그마 같아야 되니까 등분산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정독등불이라고 그랬죠. 사직동에 있는 국립도서관, 정독도서관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답은 대부분 낚시법이 랜덤으로 나와요. 랜덤이라고 던지면 무조건 맞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딴 데 찾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독 등불 빠졌죠? 불편사 하나 지워놓은 거죠. 그래서 외우라는 대로만 외워놓으면 저런 객관식 문제는 낚시법에 걸릴 일이 없어요. 22번 정독 등별 문제입니다. 정독 등별 문제니까 답이 이거죠. 뭐 비정규성 볼 것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불, 독, 등 나왔으니까 정독 등불이죠. 자, 1년 실험의 분산 분석에서 데이터의 구조 모형을 U 플러스 AI 플러스 EIJ로 표시되었을 때 EIJ의 가정이 아닌 것은 오차의 가정은 얘가 이제 비정규성이라는데 이렇게 써놓고 비정규성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정규성이죠. 이게 0인데 말이에요. 아,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으니까 비정규성 맞네. 말은 맞네요. 어쨌든 간에 답은 얘가 된다. 불편성. 0이니까 기대치가 0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편의라는 말도 쓰고, 치우침이란 말도 쓰고, 편기란 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써요. 그 다음에 정확성이란 말도 쓰죠. 그 다음에 독립성은 다른 것도 얘와 얘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0이다. 이런 얘기죠. 등분산성은 오차의 분산은 무조건 일정하다.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23번. 오차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변이 제로. 베어리언스가 이건 정의죠.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정의고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x나 뭐가 같은 거예요? 2가 같은 거죠. 2는 랜덤으로 변하는 값이다. 오차니까. 당연히 확률 변수다. 얘기죠. 그 다음에 EIJ의 분산은 이건 뭔 얘기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기대값을 EIJ의 제곱이다. 분산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어리언스 2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EIJ 마이너스 2 바바의 제곱. 근데 여기서 얘가 뭐예요? 이거 기대값이죠? 기대값이 0이죠. 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대값이 변이 제로. 변이 제로. 제로죠. 얘는 제곱이니까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정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 아이게 샘플 조건에서 이건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요. 난개법에 대한 거죠. 난개법이 층화 랜덤이니까 층화 랜덤에 대한 대응용으로 쓰는 게 완전 랜덤화법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인 실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이게 실험 조건에서 n번씩 실험하던 관측치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수학적 모형을 세웠다. 부정 모형 얘기죠. U가 뭐냐? 전체 모평균이다. 당연한 상식이죠. 그 다음에 XIJ는 i번째 조건에서 j번째 관측치다. i행의 반복이 j. 왜? 요인이 하나니까 1년 실험이죠. 1년 실험인데 2차원이니까 이건 뭐가 돼요?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j가 반복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맞고요. A는 i번째 조건에서의 영향 또는 치우침이니까 이건 극관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A니까 A로 쓰는 거지만 통상 뭐 극관변동 B라 그러니까 뭐 이건 맞는 얘기죠. 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EIJ는 오차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에 기름칠을 해놨네요. 상호 종속. 별로 안 좋은 말이 들어가 있죠. 대한독립 만세.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분포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